母さんが言ってました。逃げたら一つ、進めば二つ手に入るって。はあ？逃げたら負けないが手に入ります。でも進めば経験値もプライドも信頼だって。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주 수성의 마녀의 주인공 기체인 건담 에어리얼의 건프라가 발매되었습니다. 가격 대비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애니메이션의 인기까지 좋아서 발매일부터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는 위엄을 보여주었죠. 제 채널은 건프라와 함께 해당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아직 건담 에어리얼에 대한 설정은 별로 공개된 것이 많지 않아서 이 제품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며칠 전에 수성의 마녀 공식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용어들과 관련된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3화까지 공개된 애니메이션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성의 마녀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우주세기 작품의 설정들과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건담 에어리얼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세계관에 존재하는 파르멧이라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프롤로그부터 주구장창 나오는 파르메트링크 요시. 여기서 말하는 그 파르멧인데요. 자, 파르멧은 태양계에 분포된 광물 자원으로부터 발견된 원소의 이름으로 개별 파르멧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멧을 물체 재료나 추진제 등에 혼합시켜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세계에서 파르멧은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꽤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프롤로그가 나온 시점에 이 파르멧이라는 단어가 건담 르브리스를 조종하는 장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파르멧이라는 게 건담에만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화에서 나온 구엘의 딜란자가 파르멧 링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모빌 슈츠마다 파르멧 코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건담 외의 모빌 슈츠에도 이 파르멧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건드포맷은 인체에 이 파르멧을 유입시키는 장치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온 프로스페라의 청문회에서 글래스레이의 샤디크 제네리가 에어리얼의 파르멧 유입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건담이 아닌 모빌 슈츠도 미량이지만 파르멧을 인체에 유입시키긴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르멧이라는 물질은 우주세기로 따지면 헬륨3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세기 세계관에서 헬륨3는 주로 목성에서 채굴되는 물질로 미노프스키 열핵 반응로의 핵심 원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 또 우주세기 설정에는 목성에서 채굴된 헬륨3를 주 원료로 하는 미노프스키 열핵 반응로의 핵융합 과정에서 어떤 입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입자가 바로 그 유명한 미노프스키 입자입니다. 가끔 미노프스키 입자가 자연적으로 퍼져 있는 물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노프스키 입자는 열핵 반응로에서 생산되는 물질이고 전장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살포해서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미노프스키 입자는 우주세기 설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뭔가 의심스럽고 이상한 설정이 나왔다 싶으면 100이면 100 미노프스키 입자 얘기가 나옵니다. 모빌 슈츠를 사용하게 된 이유도 미노프스키 입자 때문이고 메가 입자포와 빔사벨 등의 빈병기도 미노프스키 입자를 사용하고 함선이나 모빌 슈츠 등을 떠있게 만드는 기술도 미노프스키 입자를 사용했고 심지어는 08소대에 나오는 호버 트럭을 사용하는 이유도 미노프스키 입자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주세기의 설정에서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 기술의 부산물인 미노프스키 입자가 거의 모든 설정의 시작 지점에 있는 것처럼 수성의 마녀의 세계관에서 이 파르멧이라는 물질은 이 물질이 원자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특징으로 이 세계관의 모든 설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레타의 어머니인 프로스페라는 수성에서 파르멧을 채굴하는 기업인 신세개발공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슬레타는 수성에서 지내다가 아스티카시아 전문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죠. 수성의 마녀의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보면 수성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총구석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세기 세계관에서 헬륨3의 생산지인 목성은
우주세기 초반에 이미 인류가 진출한 지역이지만 목성 함대가 지구권의 자원을 실어 나르는 것 외에 거의 통교가 없기 때문에 작품에 등장하는 일도 적고 목성에서 지구권에 온 사람은 거의 외계인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목성 출신 우주세기 등장인물은 79년 기동전사 건담의 샤리아 불과 제타 건담의 파프티머스 시로코가 있습니다. 또 시로코가 타고 나왔던 모빌 슈츠 메사라는 목성에서 개발된 기체로 목성의 강한 중력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추진장치가 달려있다는 설정이죠. 아무튼 제타 건담에서는 목성 출신의 시로코가 티탄즈의 자미토프 하이만을 죽이고 티탄즈를 찬탈했었는데요. 수성의 마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프로스페라와 원수 관계인 델링이 어째 여러모로 자미토프 하이만과 겹쳐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수성에서 온 슬레타에게 스페시안이 아닌 어시안들이 친밀감을 보인다는 점 또한 우주 출신이면서도 티탄즈가 된 시로코와 겹쳐 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예로부터 건담의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실제 나이에 비해 이상하리 많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캐릭터가 많았습니다. 노안 캐릭터의 예시는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람바랄 형은 중년처럼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5세의 청년이죠. 그래서 건담 팬들은 이런 노안 캐릭터를 보면서 우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성의 마녀의 프롤로그와 본편은 12년의 격차가 있는데요. 고작 12년이 지났다고 하기에는 몇몇 캐릭터의 노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년처럼 보이던 델링은 갑자기 노년이 된 것처럼 보이고, 사디우스 제네리는 나이가 든 건 둘째치고 노환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수성의 마녀는 제가 알기로는 건담 작품 중 최초로 팬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우주와 건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식 설정에 도입한 작품입니다. 프롤로그의 이 장면을 보면 우주에 진출한 인류에게 근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45세 전후에 근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주세기에서는 우주로 나간 인류 중에서 진화된 인류인 뉴타입이 등장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반대로 이 수성의 마녀의 세계관에서는 우주로 나간 인류에게 찾아온 신체적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프롤로그 초반부에는 이 신체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인 건드가 등장했습니다. 건드는 카르도나보 박사와 엘로라 사마야가 소속되어 있었던 바나디스 기관이 만든 것으로 각 원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 파르멧을 인체 내부에 유입시켜서 파르멧을 섞어서 만든 의수 등을 자신의 몸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파르멧은 각 원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물질이기 때문에 건드는 인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신호를 전달받아서 그저 움직이기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역으로 인간이 기계의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인간 신체와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화된 인간 신체 그 자체가 되는 장치죠. 아까 보여드린 프롤로그의 장면을 보면 이 건드라는 장치가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발생한 근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는 걸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래는 의료 기술이었던 건드는 바나디스가 지구의 모빌슈트 개발 기업인 옥스어스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연구 목적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건드를 군사기술로 전용한 건드 포맷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건드 포맷을 탑재한 모빌슈츠를 건담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나 파르멧은 정보를 쌍방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담은 거대 인형병기인 모빌슈츠로부터 파일럿의 뇌에 대량의 정보를 밀어넣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것은 델링 렘블랑이 모든 건담을 부정하고 바나디스 기관을 숙청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서는 델링의 명령으로 시작된 바나디스 숙청 과정에서 죽음 직전에 다다른 카르도 박사가 나약한 몸을 가진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듯이 건드를 입어야 하고, 너희가 빼앗으려 하는 것은 건드가 지켜낼 미래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프롤로그의 강렬한 내용 때문에 건드 포맷의 단점만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카르도 박사의 마지막 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드 포맷은 옷과 같은 것이니 건담 에어리얼에 타고 있는 슬레타는 에어리얼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토니 스타크와 슈트를 합쳐서 아이언맨이라고 부르듯이 이 작품에서 슬레타라는 인간과 에어리얼이라는 옷을 합쳐서 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며, 그걸 파일럿과 모빌슈츠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드 포맷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면 철혈의 오펀스에 나오는 아레아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모빌슈츠를 조정할 목적으로 개발된 아레아식과는 달리 건드는 원래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주세기의 뉴타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뉴타입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진화된 인류입니다. 건담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면서 인간병기로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주세기 세계관에서 뉴타입이라는 개념이 가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뉴타입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타인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빌 슈체 장갑을 넘어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내면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뉴타입의 인간적인 특징보다는 탁월한 공간 지각 능력이 부각되면서 점차 인간병기로 사용되었고 급기야는 강제적으로 뉴타입화된 강화인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화인간들은 모두 정신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자, 뉴타입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하면 저는 수성의 마녀의 건드 포맷이 방금 말씀드린 뉴타입의 거울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자연 발생한 뉴타입과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맞닥뜨린 신체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드, 인간의 인지 능력이 확장된 개념인 뉴타입과 인간의 신체가 확장된 개념인 건드, 그리고 우주세계에서는 뉴타입을 만들다가 여러 부작용을 가지게 된 강화인간과 뉴타입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페인이 되어버린 카미유 같은 캐릭터도 있었는데 수성의 마녀의 건드 포맷은 역으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을 먼저 겪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이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타인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뉴타입의 기본 개념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확장된 인간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건드의 개발 사상에는 비슷한 부분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수성의 마녀는 기존의 우주세기가 품고 있던 메시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건담 에어리어를 보도록 합시다. 에어리어의 설정은 아직 숨겨진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건프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에는 이번에도 역시 수채화로 그린 듯한 예쁜 그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런너를 봅시다. 먼저 회색 런너로 프레임 부분과 빔 라이플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절이 C형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내구도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흰색 런너입니다. 이 제품의 런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본체와 비트 스테이브 부품이 시스템 사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년 3월 발매되는 수성의 마녀 신제품 A가 두 번째 시즌에 나오는 에어리얼의 강화형 기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미 나온 제품에서 런너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어리얼의 강화형 기체 또한 비트 스테이브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3월에 나온다는 제품이 완전 신규 조형일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시스템 사출로 나온 런너 또한 본체와 비트 스테이브의 부품이 섞여 있습니다. 일부 부품은 검정색 클리어로 사출되어 있고 르브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의 쉘 유닛은 클리어로 나온 부품에다가 추가로 인몰드 성형을 통해 쉘 유닛의 안쪽이 인쇄되어 있는 부품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 부분은 녹색 부품으로 따로 사출되어 있고요. 빔사벨과 빔라이플용 이펙트 파츠는 파란색 연질 클리어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스티커 또한 르브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양면 인쇄되어 있어서 쉘 유닛이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를 골라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스티커 구성에 빨간색으로 나온 눈과 카메라 스티커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프롤로그에 나왔던 건드 포맷을 사용했을 때 인간의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을 파일럿 대신 건담 에어리얼의 AI가 받아내는 장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제품에 이 스티커가 들어있다는 건 이 눈이 빨개지는 장면이 시즌 1이 끝나기 전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립된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색분할된 머리 부분에서는 이마에 쉘 유닛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마 양쪽에 헤드 발칸이 달려있는데요. 이것은 르브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실탄이 아닌 빈 발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입니다. 가슴 부분에도 역시 쉘 유닛이 있는데 저는 인몰드 성형된 부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쉘 유닛은 파일럿과 모빌 슈츠가 주고받는 정보를 처리하는 제어 터미널이라고 하고 비트를 사용하는 등 건드 포맷의 작동 레벨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붉게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팩에는 빔사벨을 끼워줄 수 있고 뒤쪽에 있는 쉘 유닛은 클리어 파츠 안쪽에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깨 부분은 앞쪽으로 약간 가동을 해줄 수 있네요. 팔 부분은 르브리스와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고요. 어깨의 붉은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 부품이 쥔손 한 쌍만 들어있는 게 약간 불만인데요. 참고로 에어리얼용 편손은 내년 1월에 발매되는 미라소울 플라이트 유닛의 인질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반 부품 또한 색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를 가동해줄 수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의 경우에는 결합 구조가 약간 약해 보이네요. 다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형도 좋고 가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허벅지 부분에 쉘 유닛은 클리어 부품 안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허벅지 옆쪽에 3mm 조인트 구멍 부분이 같은 클리어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부품은 일반 부품에 비해 딱딱한 대신 잘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품을 끼울 때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발목 부품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짜 C형 관절이라서 내구도 걱정이 약간 되고, 원래는 꽉 찬 원통 모양인 부분인데 겉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도 좀 아쉽네요. 자, 아무튼 본체를 조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참 예쁘게 나오기는 했는데 프로포션상 다리가 좀 짧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널리 퍼지긴 했지만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리얼의 골반 관절 부품은 조인트가 아래로 붙어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 부품을 서로 바꿔서 끼워주면 골반 가동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서 있을 때 비율이 시원해지는 대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가동폭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원래대로 조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비율이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쪽 관절을 바꿔서 조립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무장을 봅시다. 가장 특징적인 무장은 역시 이 실드가 되겠는데요. 건담 르브리스의 실드처럼 에어리얼의 실드 또한 여러 개의 비트 스테이프로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실드의 이름은 에스커천인데요. 에스커천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먼저 이런 식으로 가문의 문양 등을 새긴 실드를 에스커천이라고 하고, 열쇠구멍 주변에 붙이는 장식도 에스커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건담 세계관에 나오는 실드에 에스커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이 단어가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대한 떡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커천은 11개의 비트 스테이프의 조합으로 실드 형태를 이룰 수 있고 안티빔 필드를 펼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안티빔 필드가 어떤 원리로 사용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트 스테이프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비행하면서 빔을 쏠 수 있는 무선병기가 됩니다. 분명히 중력이 있는 프론트 내부에서도 문제없이 날아다니는 걸 봤을 때 나중에는 우주에서뿐 아니라 지구에서 이걸 사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분리된 비트 스테이블을 건담 에어리얼의 본체 각부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드를 비트온 폼이라고 부르고 이 상태에서 각 비트 스테이블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빔 라이플입니다. 리시버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건담 르브리스와 달리 이번에는 빔 라이플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이 붙어 있네요. 애니메이션의 1화를 보면 이 빔 라이플이 등 뒤에서 분리돼서 손으로 집을 때까지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스테이브처럼 이 빔 라이플도 어느 정도는 무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또 르브리스 때와 비슷한 기믹이 들어있는데 비트 스테이블을 빔 라이플에 장착하는 건비트 라이플이 되면 화력과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빔 라이플의 출력을 조정하면 근접 무기인 빔 블레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빔사벨입니다. 흔치 않은 파란색 임팩트 파츠가 들어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에어리얼의 빔사벨이 파란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애니메이션에 파란색 빔사벨이 나온다는 떡밥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런 건 또 못 참기 때문에 연두색 이펙트 파츠를 찾아서 끼워줘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펙트 파츠 중에 다행히 색깔에 맞는 게 있었는데요. 하이그레이드 크샤트리아에 들어있던 빔사벨 부품이 9L의 딜란자에 들어있는 연두색 빔 이펙트와 같은 색깔이길래 요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어리얼의 빔사벨 조인트는 납작한 일자 모양이고 크샤트리아의 것은 원형이라서 이 부분은 칼로 깎아내서 빔사벨에 끼워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에어리얼의 빔사벨에 끼워주고 이렇게 자세를 취해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네요. 자, 이렇게 신제품인 건담 에어리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인공 기체 밀어주기 전략인지 가격 대비 퀄리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초고품질의 양품인데요. 저는 함께 나온 9열 전용 딜란자도 조립해 보았는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이지만 에어리얼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에어리얼이 4,000원가량 저렴한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수성의 마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건프라를 즐겨 만드시는 분이라면 건담 에어리얼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중에 개조 작업에 사용할 걸 대비해서 일단 3개를 사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